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의학사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학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을 끝냈고 이제 몸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 소책자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의학의 역사, 팩트를 중심으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팩트와 함께 그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철학이죠. 그 의학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 몸의 역사라는 이 책이 바로 이제 그런 역사와 관련된 그런 철학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역사를 버무려서 그 의학을 주제로 한 철학과 역사를 버무린 그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는 요 4개만 나오거든요. 저는 요거 몸으로 읽는 암과 삶, 우상의 파괴, 근대 몸의 발견, 외과의 역사 요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나는 몸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덧붙여서 이게 첫 번째에서 철학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의학의 역사를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겁니다. 주로 이제 외과 의학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그걸 철학과 조금 그 관계된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마지막에 다시 철학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몸으로 읽는 암과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용어법이죠. 암과 삶이라고 하는 것도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다 그걸 몸으로 읽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의아해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과학의 관점에서 특히 세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그런 생물학적 과학만을 가지고 몸을 들여다봤지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생물학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문화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또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얘기 첫 번째 얘기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왼쪽의 그림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해부도입니다. 해부도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개념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개념도. 그러니까 우리 동의보감에서 몸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지도 없고요. 사지도 없고 그냥 몸통만 그려놨는데 그것도 그 안에 있는 그 장기들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몸을 상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요. 중세 유럽인들이 그렸던 몸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우스꽝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 뭐 온갖 그 글자들이 써 있죠. 몸의 부위에 대해서. 이건 대개 별자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보는 방식이 그림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해부학자. 그러니까 16세기죠. 16세기에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렸던 해부도예요. 이 사람은 물론 시체를 엄청나게 많이 해부를 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뭐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체를 볼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 다 몸이 찢겨져 나갔는데 그래도 근육이 붙어 있고 근육이 울퉁불퉁한 그런 시체를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시체를 해부해서 그 근육이라든가 이런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쌓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다르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바라보는 방식, 그 안경이 다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냐? 역사와 문화의 어떤 그 경로 의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서양에서 처음 그 해부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전통 의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서양인의 몸과 우리 동양인의 몸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해부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실제를 달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보면은 해부학적 구조가 다를 건 없다는 사실들이 이제 과학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이라는 거죠. 문화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과학적 과학으로 바라본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던 몸의 구조, 몸의 관념을 비웃는다면 그건 일종의 문화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과학이라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지식 체계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과학 이전의 것 또는 다른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몸을 비웃는 것은 그것은 폭력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절대 진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학은 절대 진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가장 또 보편적인 지식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저 역사학자가 있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 알죠?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이스라엘 저기 역사학자죠.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역사학자 책을 썼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 과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학에 대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이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 서양의 17세기쯤에 발전되기 시작한 그런 과학이죠. 이 밖에도 다른 과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과학이라는 것은 대단한 발견인데 그 발견은 무슨 발견이냐면 과학은 무지의 발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모른다는 것. 무지의 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던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무지자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과학도 그렇다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디폴트로 놓고 거기서부터 찬찬히 이제 그 알물 챙겨나가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과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설에서 출발하잖아요. 가설은 뭐예요?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가설을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서 그 부분적인 진리를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어떤 가설 검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지식 체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에 근거했기 때문에 절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잠정적인 진리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몸과 삶입니다. 우리는 몸이 전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뒤에도 얘기합니다만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실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전제를 갖고 삽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주장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21세기가 넘어오면서 그런 이분법들이 극복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몸에 맞춰집니다. 몸에. 그죠? 네, 과거의 심신 이언론에 있어서는 초점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죠.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존재,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장을 가지는 그런 그 물질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는, 통접하는 그런 실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몸과 삶이에요. 몸이 삶의 주체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몸으로 살잖아요. 그죠? 내가 또 나가서 무슨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내 마음이 공부하나요? 여러분 몸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기술을 배운다, 뭐 운전을 배운다, 자전거를 탄다 했을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몸, 운전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단계적으로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뭐 어떻게 해서 페달을 굴리고 뭐 어쩌고, 자동차를 탈 때는 무슨 뭐 기어를 넣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몸에 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체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 또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몸이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동양인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서양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우리 의학의 역사 속에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물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 때문에 유명하기도 합니다만, 의학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신성으로부터 그 의학을 신의 영역에서 자연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온 겁니다. 자연 합리성, 자연적 합리성이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 질병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래서 유명한 거. 그래서 서양 의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예요?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신에 의탁해서 질병을 다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초자연적 현상으로 질병을 설명했다면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자연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 가지 한계는 뭐였는가 하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자연을 설명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사체액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체액이라고 하는 것을 몸의 구성 요소로 봤다는 겁니다. 그건 또 뭐하고 연결돼요? 이 그 원소설, 물, 불, 흙, 공기, 이 세상이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형이사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연이지만 자연 속에 역시 형이상학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체계 자체는 달랐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와 책, 기후와 지리, 그다음에 관계를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그랬던 그런 그 자연적인 합리성이 어디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데카르트로 넘어오면서 기계적 합리성으로 바뀌죠. 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자연이라는 것은 기후 그다음에 풍토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체질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계적 합리성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좁아지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로서 운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먼저입니다만 베살리우스 해부학도 그런 거죠. 그 이전에는 해부학이 발달해서 없었던 것이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체액이 중요했기 때문에 해부학이 발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해부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데카르트가 철학적으로 그거를 기술을 하죠. 그것이 이제 17세기 과학혁명의 토대가 됩니다. 이 기계적 합리성의 과학혁명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점차 그 단위가 더 쪼개지죠. 기계적 합리성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생체 내로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관으로 됐다가 티슈가 됐다가 조직이 됐다가 그다음에 세포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거기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되죠. 그리고 다시 그 유전자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됨으로 해서 유전자들의 관계들 또는 다른 오믹스와 관계된 그런 사유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본 게 이런 방식으로 그 변화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몸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걸 좀 그런 지식 체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한테 그것에 좀 낯설어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나는 몸이다예요. 나는 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몸이다. 이것은 어디에 철학적으로 보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제 현상학이 나오는 겁니다. 메릴로 뽕띠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메릴로 뽕띠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주로 현상학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그 이전의 철학이 주체 철학이라고 한다면 주체를 중심으로 한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이 현상학에서는 뭔가 경험이 강조되는 거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는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이제 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몸이다라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몸이다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철학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우선 아까 말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17세기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원인이고요. 존재가 결과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을 나눴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존재, 그러니까 연장을 가진 존재죠. 이걸 두 개를 나눠서 다른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과관계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의 모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이런 사유 양식이 근대를 지배했죠.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과학혁명이 성공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근대 문명을 이루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것이 이제 근대 문명의 철학적 토대가 이제 데카르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잠깐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있는 그런 명제잖아요. 같은 시기에 데카르트와 같은 시기에 이제 저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데카르트와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 그래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실체의 다른 속성이다 그래요. 한 실체의 다른 속성이다. 몸과 마음은 한 실체의 다른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심신평행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몸과 마음은 평행이다, 같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기는 어떤 관념은 몸에 생기는 어떤 그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지과학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도달할 때 그거는 분명히 어떤 뇌라고 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과학적 증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스피노자처럼 마음을 몸의 관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인문학을 과학과 접목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카르트의 생각에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과학이 몸을 다룬다면 인문학이 마음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스피노자의 이런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따른다면 이거는 과학과 인문학은 별 다른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같은 존재 실체의 다른 속성이듯이 과학과 인문학도 같은 현상에 대한 같은 대상에 대한 조금 다른 설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과학과는 더 맞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간 단계가 나는 몸이다예요. 나는 몸이다고 이제 다시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스피노자가 심신 평행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심신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심신 평행이라고이 아니라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근데 그리고 그 중심은 뭐냐? 마음이 아니라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자세 설명은 못합니다만 진화과학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관계된 증거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암과 삶이 하나의 몸. 근데 그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그 근대 철학이 주로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였다면요. 21세기 철학, 현상학 이후의 철학은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무슨 여행도 다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보고 오는 것만 끝나지 않잖아요. 보는 여행에서 직접 경험하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체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발달하고 있고요. 우리 의학에 있어서도 환자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 사회적 흐름이 지금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과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험이죠. 안다는 것도 추상적인 지식 체계를 내가 습득해서 내 속에다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모리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경험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 철학의 의미입니다. 자, 근대의 몸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서양 의학이 발달되어 온 과정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소유물이에요. 나는 내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몸이 이런 담론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1990년대에 유행했던 몸 담론은 주로 뭐였는가 하면 욕망이에요, 욕망. 아이고.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을 강조했던 거예요. 욕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을 강조한 건데 다시 갑시다. 여기서 잘라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유행했던 몸 담론은 몸을 바로 욕망의 주체로 본 거죠. 몸을 욕망으로 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철학적 사전은 물론 욕망을 인정하고 욕망을 강조하지만 욕망만으로 몸을 보는 게 몸이 바로 욕망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다양한 어떤 그 경험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욕망을 포함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육체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 덩어리 또는 욕망의 덩어리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정기 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그 분리법이잖아요, 그죠? 육, 뭐 신 이런 게 아니라 또는 뭐 심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몸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가 다 포함돼요. 정에도 포함되어 있고 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의 흐름 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예요. 설명이 어렵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정신적인 요소지만 뭐 추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분리체계,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분리체계는 전혀 다른 그런 분리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결국은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지금 21세기 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암과 삶이 포함된 몸이라는 거예요. 정기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렇죠? 서양의 심신이론보다는 훨씬 더 암과 삶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긴 하죠. 물론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몸을 봅시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탈근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포스트 모던의 몸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 모던 근대는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는 것이었거든요. 알매 주체와 알매 대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도 그렇게 구성이 됐었잖아요. 네, 물질과 비물질의 구분도 모호해집니다. 이제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과학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뇌의 상태로 물질적 상태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통접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잘 쓰는데 통섭이 아니라 통접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던 것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제 통접이 되고, 그다음에 물질과 비물질도 하나의 체계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대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분리된 주체잖아요. 객체가 분리된 아주 인디비주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이제 주체이고 개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통을 강조하죠. 우리는 관계를 강조하고요. 또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점점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몸과 마음도 하나다. 나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뭐 조금 더 전통적으로 얘기하자면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 스피노자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몸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그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물질이죠. 물질적인 존재죠. 그렇지만 또한 정신이죠. 몸속에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추상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그걸 추상화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몸을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내 몸은 현실이죠. 하루하루 늙어가는 내 몸이 현실이잖아요.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몸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심한 트라우마를 받았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크게 변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내가 굉장히 큰 기쁨을 경험했다 그러면 또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뭐 그것처럼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환자가 그 질병을 경험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료인문학의 중심 테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공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의 과학적 실체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몸속에는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경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류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TS가 무슨 우리말로 노래를 하잖아요. 또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건 옛날 얘기인가요?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국악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몸, 문화를 담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그 춤사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론 뭐 서양에서 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적인 우리가 했던 문화적인 경험들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국인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문화를 내 몸속에 담고 있다고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주 지나친 위계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하나의 몸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는 겁니다. 왼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이요. 미륵 반가사유상이잖아요. 서양인들이 감탄에 맞이하는 미륵 반가사유상이잖아요. 이 속에도 그런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몸이지만 구체적인 몸이지만 미륵이라고 하는 몸이지만 그 속에는 그 온화한 미소 속에 담겨 있는 뭐라고 하나 이게 또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그런 표정, 그 미소, 자세, 이거 걸치고 있는 의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문화적인 상징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몸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몸을 통해 삶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뭐 동양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양의 문명을 보더라도 문화를 보더라도 그러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림이 이 조각상이. 근데 우리가 많이 봤던 베살리우스의 해부도하고 어때요? 동형성을 가지고 있죠. 아마도 로댕은 이 베살리우스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부도예요, 이게 해부도, 그죠? 이렇게 사실적인 해골을 그린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베살리우스가 이렇게 생각하는 해골을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지만 동시에 어떤 예술이었던 것이죠. 베살리우스의 해부도는 엄청난 예술 작품입니다. 과학에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예술인 것이죠. 예술이라고 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뼈지만 로댕은 거기다가 뼈 대신에 근육을 입히죠. 근육을 입혀요. 그리고 옷을 안 입혀요. 그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옷을 안 입혀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근육을 그려넣어요. 그려놓는 게 아니라 조각을 해요. 조각을 하고 그것을 제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성, 사실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몸이고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앞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 그것은 뭐냐? 우리는 과학이거든요. 여러분들 과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사유의 양식을 그 사유 양식에 조금 낯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See things differently. 사물을 달리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봐서는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그죠? 달리 봤을 때 거기에 어떤 새로움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기라는 것이 나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낯설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 가서 나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 나를 놔 보면은 잊어져 버렸던 나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남들이 가르쳐주는 그대로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공부는 그건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특히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공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이 서양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익숙한 것은 낯설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서양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것에 그냥 파묻혀가지 마시고 그 익숙한 속에서 익숙한 것에 좀 더 낯설어지기 위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서양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한의학을 공부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대부분 한의학을 없이 여기는 경향이 많는데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에서 좀 벗어나 봐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학문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져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사라는 안경이에요. 역사라는 안경, 몸에 대한 상식과 달리 보기의 변증법.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절대로 필요해요. 익숙한 것을 모두 다 깨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익숙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가끔씩 낯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함과 낯섦이 변증법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대적인 사유 양식은 뭐냐면 이성과 합리성이죠. 이성이 강조됐잖아요. 인간의 이성. 역시 여전히 중요한 거지만,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이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구조와 기능이 중요했죠. 우리가 의학에서는 구조는 해부학이고 기능은 생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 낯설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성 대신에 감성, 합리 대신에 현실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대신에 삶, 기능 대신에 경험을 강조하는 그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몸이다. 몸은 그런 문화적인 매개체다. 문화를 담는 문화 공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죠. 그렇죠?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만 또한 삶의 주체이기도 하다. 내가 몸으로 살잖아요. 내 몸이라는 존재가, 마음이라는 존재가 내 속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 속에 내 몸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은 삶의 주체이지만 또한 객체이기도 해요. 몸을 움직여야 내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몸을 써야만 내가 밥벌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의 몸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항상 소통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내 주위의 미생물과도 항상 소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팬데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그 외부의 미생물과도 항상 소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미생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항상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은 세상의 축소판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상의 파괴. 지금부터 빨리 갑시다. 이제 그 외과 의학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의학의 역사를 쭉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우상이 파괴가 돼요. 아까 히포크라테스의 체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 의학을 시작한 히포크라테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히포크라테스 자연에서로부터 데카르트의 자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론적 자연에서 기계론적 자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파라케수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철학적으로 정리한 데카르트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상의 파괴, 히포크라테스 파라케수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무와 신을 봅시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 이게 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그 초자연적인 그 치유에 이제 무가 이용됐다는 거고, 서양에서는 그게 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온갖 신들이 있잖아요. 아폴론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아스클레피우스, 뭐 히게이아, 무슨 파나케아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 의술을 관장하는 신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들의 분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그 의학 체계에서 히포크라테스로 넘어오면서 자연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자연으로 넘어오는데, 근데 그런 굉장히 큰 진전이지만 그 자연을 틀짓는 것들이 4원소설, 그다음에 4체액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거의 2000년 동안 도구마가 돼버려요. 도구마가 돼버려서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케수스에 오게 되면 그런 그 도구마를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케수스는 체액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적인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로 이어지는 그 엄청난 권위, 수천 년을 이어온 권위의 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징이 뭔가 하면 언어예요. 그 중세 유럽은 뭐예요? 모든 학술어가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들이 라틴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지랭인 거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한자를 썼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책을 쓰는데 책을 라틴어로 안 쓰고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의 학자가 한자가 아닌 한글로 이런 학술서를 썼다는 거죠. 유교에 관련된 학술서를 한글로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온갖 권위를 다 깨버려요. 그래서 그 민간요법을 도입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사라 그러면 되게 내과와 외과로 구분됐다고 그랬잖아요. 내과는
대학에서 고준 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외과는 그냥 그 현장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외과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과감하게 그런 경험들을 민간요법들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닌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학의 이단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류에서 사실 대접을 못 받아요. 대부분의 이 혁신가들이 그렇습니다. 의학에서도 그렇고요. 뒤에 설명할 제미엘 바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의학의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누구랑 비교하면 마틴 루터랑 비교를 합니다. 종교혁명을 이루는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와 의학의 개혁을 이루는 파라케수스를 동급해 놓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저항에 맞닥뜨렸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한 그 파라케수스 같은 그런 실천에서 현장에서의 그 노력을 이제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인 것이죠. 그래서 기계 속 영혼이에요. 데카르트의 설명은 이제 기계 속 영혼.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기계인 것이고 그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주제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제의 주체는 영혼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근대 정신의 표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뿌리에 뭐가 있냐면 이런 자기가 세운 그런 형이상학이 있는 거죠. 심신이원론이죠. 형이상학이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이제 그런 사상에 근거해서 자연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열린 열매가 뭐 도덕이고 실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가장 근본적인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유가 존재의 원인이죠. 생각이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간이 바로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기계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계적 합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계적 합리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게 뒤집어지죠. 뒤집어져 탈근돼서 이게 뒤집어져서 이런 형이상학이 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직접 사는 삶이 경험이 또는 몸이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더 줄기고 열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히포크라테스의 자연, 원소와 사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과 몸, 그다음에 데카르트에 의해서 구성된 기계적 몸, 기계적 자연. 그러니까 몸도 기계이고 우리 천체도 기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탈근대 시대, 포스트 모던에 오면서 그것이 뒤집어지는 그 추상과 사유와 마음이 앞서던 그런 체계에서 구체와 그 몸과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죠. 자, 논리적 모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계적 그 합리론에 의하면 우리 몸이 기계잖아요. 근데 그래서 거기는 마음이 영혼이 담겨 있어요. 이제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것이 뭐 손과 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연결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몸 속에 들어 있는 거가 돼요. 그죠? 몸 속에 들어 있어요. 몸 속에 들어 있으려니까 기계적인 합리론을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기계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엔 또 몸이 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계적 합리론을 설명하면 어떤 논리적 모순에 빠져 무한 회귀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유 양식에서 어떻게 생식을 설명했는가 하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그 임신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기계적 합리론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정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자라는 것은 정자 속에 그 안에 아주 작은 아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이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배양하는 어떤 밭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후손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정자 속에 아이는 아이 속에 정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정자 속에 또 다시 아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한회계예요. 러시아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저기 논리적 모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형이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모순이 없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근대적 몸의 발견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의학이 또는 근대적 몸을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체계를 따르는 거죠.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해부학 말씀드렸죠. 해부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다.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베셀루스 해부학부터도 보이는 대로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사실적이긴 하지만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덧붙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대 중국에서도 해부를 했어요. 해부를 했는데 해부의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였죠. 베살리우스의 해부는 뭐예요? 구조를, 인체의 구조를, 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해부였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진 해부였잖아요. 고대 중국에서 기록된 해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역적 죄인들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역적을 일으킨 죄인을 산채로 해부를 하죠. 생체 해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을 해요. 그래서 뭐 심장이 몇 근이고 창자는 몇 청 몇 자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를 달고 길이를 댑니다. 거기에 어떤 전제가 있었는가 하면 대역 죄인의 내장은 어떻게 생겨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역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은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 속에는 도덕성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 고대 중국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들의 관념이라는 게 우리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인가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허준의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라마도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게 되면 허준이 스승인 유희태의 시신을 해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의술이 뭐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엄청난 왜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이건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드라마이고. 그리고 그거는 근대적인 사유를 갖고 과거를 재단해버리는 그런 문화적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잘못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준이 했던 의학은 그런 의학이 아니에요. 허준의 의학은 아까 이런 해부들을 그리는 그런 의학이란 말입니다. 허준의 의학은. 그런데 해부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해부를 해서 이런 몸을 받겠어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허준이 해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도 그래요. 서양에서도 이제 그 처음에 제대로 된 해부학이 발달하기 시작할 무렵에도 16세기잖아요. 16세기 이제 유럽의 해부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몸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거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학습과 공연의 해부가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베살리우스의 그 책을 보면 인체 구조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베살리우스가 해부를 하고 그 주위에 엄청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었어요. 해부란 인체 해부는 일전의 공연 행위였다는 겁니다. 과학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인 동시에 공연 행위였고,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해부도를 그린다는 것은 예술 행위였다는 것이죠. 과학이었고 공연 예술이었고 또 시각 예술이었다는 겁니다. 재현 예술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다 합쳐 있었던 거예요. 16세기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베살리우스가 그 책을 발간한 해가 1543년이거든요. 이 해가 어떤 해인가 하면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해라는 책이 발간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구의 운동을 기계적 관념으로 설명한 것과 인체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같은 연도였다라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 흐름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7세기에 가게 되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봤죠? 윌리엄 하비가 뭐예요? 혈액순환을 발견하잖아요. 그때는 인체의 구조에서 기능으로 넘어가죠. 기능으로. 그래서 이제 구조에서 기능으로 넘어가고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뭡니까? 추론 내용이죠. 그러니까 윌리엄 하비는 실제로 그런 추론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실험이죠. 정맥을 막고 동맥을 놔두고 그러면 동맥이 나와서 그 모세혈관 지나서 정맥에서 왔는데 정맥 막히니까 뿔룩 튀어나잖아요. 뭐 이런 걸 갖고서 또는 여러 가지 추론, 혈액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통해서 혈액은 순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추론이에요, 추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관찰에 중요하다가 해부학에서는 그다음에 생리학에 오면서 추론이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발달하다가 그다음에 20세기 오게 되면서 이제 환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병의 자리를 그냥 사체역으로 설명했잖아요. 무정형적인.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의 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관, 올간에서 찾았다가 그 다음에 비샤라는 사람이 조직에서 찾고 그 다음에 비루쇼라는 사람이 세포에서 찾죠. 그 다음에 지금 분자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설명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리학 얘기를 잠깐 합시다. 생리학 얘기를 하면 살아있는 몸에게 묻는 것이죠. 생리학은. 그죠? 해부학이 죽은 몸에게 묻는 거라면 생리학은 살아있는 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구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통해서 기능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해요. 실험을. 관찰, 추론, 실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관찰, 해부학, 추론, 생리학, 실험의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험 얘기를 좀 합시다. 산토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맥박과 체온을 재기 시작했고 자기 몸을 자기 먹는 거 배설하는 거 다 재서 인풋 아웃풋을 측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스테븐 헤일즈라는 사람은 동맥압과 정맥압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실험을 해요. 이 왼쪽 그림인데요. 말을 가지고 실험해요. 말을 그래서 정맥혈 동맥을 째서 이 압력을 잽니다. 이 기둥의 높이를 재죠. 그래서 동맥에서 나오는 거는 더 높고 정맥에서 나오는 건 더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여기서부터 혈압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테븐 헤일스입니다. 그 다음에 폰 할러라는 사람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인체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보면 뭐예요? 기계적인 거죠. 인체를 기계로 보는 그 전제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보고 윌리엄 큘러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 몸이라는 것을 환경과 내 몸 유기체 사이에 어떤 그 반응성 여과 장치다.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근대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19세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실험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창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호미오스타시스 개념을 처음으로 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생리학의 이제 아버지쯤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생리학을 강조한 이유가 생리학만 알면 의사의 절반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벨상의 의학 제목이 뭐죠? 생리학, 피지올로지 오어 메디신이에요. 생리학 또는 의학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뿌리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몸의 생리적 기능을 알면 절반은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절반은 이제 몸의 생리에 대한 거, 절반은 뭐 어떤 그 치료 행위에 대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어떤 기계적인 몸에 대한 기계적 그 관념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또 실제로 이제 그 진찰하는 방식이 있어서 청진과 타진이 나오죠. 마찬가지죠. 몸을 기계로 보는 거죠. 기계적인 몸을 바라보는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나와서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그랬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병리학을 갑니다. 병리학은 죽은 자에 말하라. 이제 우리가 해부병리라고 그러죠. 해부병리. 죽은 자에 말하라. 질병의 자리를 찾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16세기 해부학이 발달하고 17세기 생리학, 여기 윌리엄 하비, 여기 이제 베살리우스죠. 18세기 병리학이 발달해요. 모르가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19세기에는 세포학이 발달해요. 병리 중에서 조직 중에서 세포를 단위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20세기에는 이제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강조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21세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믹스 집합들이죠. 단위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전자들 간의 관계 또는 그것과 다른 세포 내외 환경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장기에서 이런 장기 그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장기에서 질병을 찾아냈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그다음에 이제 비샤라는 사람이 그걸 조직에서 찾아내요, 조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결체 조직, 뭐 혈관 조직, 신경 조직 이거는 장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다른 장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병리학이 가죠. 그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오면 비르쇼라는 사람이 세포 병리학을 창시합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서 이제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중반에 오면 왓슨 크리크가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전자에서 질병을 찾는 것들이 한참 유행했죠. 그리고 21세기 오게 되면 이제 오믹스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단위뿐만 아니라 유전체, 단백질체, 무슨 뭐 대사체,
온갖 오믹스, 저기 미생물체 이런 식의 집합 단위가 또는 네트워크가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언젠가 어디서 얘기했을 텐데 루돌프 비르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엄청난 인물이거든요. 세포병리학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의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 활동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의학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이제 모든 세포는 이전에 세포에서 나온다. 세포는 그냥 무정형인 데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지 이전에는.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르시에 오게 되면 모든 세포는 이전에 다른 세포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원시적으로 끝까지 올라가면 뭐가 나오는지 그건 설명 안 하지만 어쨌든 세포는 세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는 모든 질병의 자리가 세포에 있다는 거고 그 질병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 세포 단위로 질병을 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의 중심이 되는 그 주체이면서 객체인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세포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세포 병리학을 창시했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사회현상에 대입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들의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에서 관계와 반응으로 갔다.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포스트 모던의 전조쯤 되는 거죠. 근대를 산 사람이지만. 그리고 몸과 사회의 동형성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의학과 정치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켜죠. 정치학도 의학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는 사람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체게베라, 의사 출신이라는 거죠. 체게베라가 원래 의사 출신이었고 의과대학 다니는 동안에 무전여행 다니면서 그 민중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혁명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학자에서 혁명가로 비르쇼는 세포 병리학을 창시한 의학자에서 정치가로 이렇게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외과의학의 역사를 잠깐 봅시다. 여기 이제 외과의학 역사를 보고 결론을 가겠습니다. 실험 외과의학. 외과의학은 말씀드린 대로 내과에서 분리된 그런 거였죠. 어떤 실천적 학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높지 않은 그런 의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적인 사유가 가미되면서 그 지위가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우선 파레라고 하는 사람, 암보아르스 파레라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군의관이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상처가 나면은 거기다 상처를 굶지 말라고 펄펄 끓는 기름을 붓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파레도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 그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져서 대안적으로 이제 무슨 이런 연고를 만들어 처음으로 연고를 만들어서 거기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밤에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저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침에 가봤더니 거꾸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름을 펄펄 끓는 기름을 부었던 환자들은 퉁퉁 붓고 고통스러운 반면에 그냥 연고만 발라준 환자는 굉장히 편안하더라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그것을 바로 거기서 자기 치료법을 바꾸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 사람은 관찰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치료법을 바꾸죠.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얻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그 치료법을 발굴해낸 그런 외과의학의 실험적인 외과의학의 선구자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200년쯤 후의 인물입니다만 존 헌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본 이 양반인데 계몽주의식이에요. 이제 파레는 과학혁명 초기잖아요. 근데 이제 헌터는 계몽주의식 18세기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하죠. 이게 외과의학을 실험의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 집에 실험을 위해서 동물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실험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실험 대상이 돼서 매독 환자의 고름을 묻혀갖고 자기한테 자기 성기에다 이렇게 발라서 결국은 그 매독에 걸리는 자기 스스로 매독에 걸려서 그것이 전염성을 증명하고 자기 매독의 자연 경과를 스스로 관찰해서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동맥을 이렇게 결찰을 하면은 다리 콜레터럴이라고 그러죠. 다리 그것이 옆으로 다시 혈행을 만들어낸다는 걸 또 발견하기도 하고 또 기관 이식 되게 유명한 게 이제 치아 이식이죠. 그래서
발육 중인 치아를 뽑아서 수탉에 벼슬에다 갖다 심죠. 그리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의 관점을 보게 되면 아닌 거지만 당시로 보면 굉장히 그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 의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과가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통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취가 필요해요. 마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제 굉장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취에 관련된 스토리. 아산화질소를 이제 사용했던 사람은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로 그 아산화질소가 그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에 이용해요. 그러니까 의학에 활용하기보다는 파티에 이용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마취로 활용했던 사람이 이제 호라스 웰즈라고 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마취를 시도를 해요. 이런 장면을 보고서는 발치 수술에 이제 아산화질소를 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동료 치과 의사한테 자기 이를 뽑으라고 시키죠.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데모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데모를 하다가 실패해요. 왜냐하면 용량 조절에 실패했죠. 근데 그 실패를 본 윌리엄 모턴이라는 사람이 에테리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서 1946년에 성공하죠. 그래서 이 윌리엄 모턴이 역시 치과 의사인데 뭐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 최초로 전신 마취를 한 인물로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됐어요. 역사에 기록이 됐지만 여기 써 있던 인물들은 그 발견을 두고 이제 서로 그 공을 차지하려는 특허 다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발견을 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이 나왔죠. 그러니까 파레와 헌터가 이제 외과에 실험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턴, 호라스 웰즈 이런 사람들이 마취를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실험, 마취, 그 다음에 뭐 소독이에요. 그러니까 암만 수술을 잘했어도 그 상처가 골마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외과 수술은. 그래서 외과 수술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소독을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두 인물이죠. 이그나스 제멜바에스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손을 쓰시쇼 최초로 손을 씻었던, 손을 소독하고 환자를 봤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병동에서 손을 씻음으로 해서 사망률을 18.3%에서 1.2%로 낮췄다는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환자가 죽으면 부검을 했거든요. 그 맨손으로 소독이나 무슨 뭐 고무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부검을 하고 그 손으로 봐도 산모를 진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멜 바이스가 손을 씻게 한 이후로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죠. 18%에서 2.2%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위적인 의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멜 바이스는 그 병원에서 쫓겨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운 시선을 받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성적으로 우리 그 병원 시스템, 우리 의료 시스템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제멜 바이스가 그런 그 단추를 끼웠고, 그 다음에 조지 리스터라는 사람이 1865년, 이것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석탄산을 소독해요. 이거 위에 이 그림이죠. 수술 상처를 석탄산으로 소독할 뿐 아니라 수술실에 석탄산을 분무를 해서 이 수술 후 감염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내죠.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과학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실험이 중요했죠. 동물 실험, 그다음에 인체 실험이 중요했고, 그다음에 마취가 중요했고, 그다음에 소독이 중요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다 전부 다 어떤 그 혁신이 필요했고, 그 혁신은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그 혁신을 지도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사의 비극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 좀 삐딱한 사람, 달리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러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만들어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 외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몸 얘기를 쭉 하면서 몸은 이제 감시의 대상이기도 하고 변형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장기 이식 수술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죠. 대처도 하죠. 보충도 하기도 하죠. 재생하기도 하죠. 뭐 줄기세포 또 가지고 재생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물처럼 거래되기도 해요. 지금도 역시 여전히 미국의 뭐 인류 대학의 여대생들의 난자가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진화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지금 인공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 나간 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물론 생물학적으로 뭐 유전형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크리스퍼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그 부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장기를 이식한다든지 또는 무슨 인공 장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무슨 뭐 그 체외의 어떤 그 보조적인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자연적인 몸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이나 효율보다 훨씬 높은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요 면역학과 인지과학을 강조하는데요. 면역학과 인지과학은 지금까지의 환원적인 과학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지식과는 좀 다른 그런 성찰을 하게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 또는 나와 너의 통접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특히 면역학은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고 인지과학은 몸과 마음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데카르트 시대에 왔었던 것처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철학적인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개체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개체가 아닌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새 세대의 21세기 시대 정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인간의 본성이 뭐였냐, 뭐 악하냐 선하냐 뭐 이런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진화 과학에서 나온 성찰들이거든요. 진화 과학이 그동안 본성이 약하냐 악하냐를 논쟁을 해왔다면 지금은 그 본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본성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호 연관을 맞으면서 진화해 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양육을 통한 본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양육을 통한 본성, nature via nurture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양육을 통한 본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몸에 대한 생각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주어진 것 또는 본성으로서 주어진 것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몸 역시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만들어가는 몸이죠. 만들어가는 몸이에요. 몸은 그냥 주어진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몸이다가 결론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몸이다. 그래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뭘 아는가 또는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 몸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과 삶은 내가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죠. 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랑? 다른 사람 또는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내가 알미고 내 삶이라는 거죠. 알미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해서 내 머릿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몸인데 이제 일본 명제가 같은데 나는 몸인데 어떤 몸이냐? 세상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몸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의학은 이런 몸에 대한 암과 삶의 실천 체계이다. 그죠? 의학은 몸이라고 한 주어진 과학적인 객관적으로 어떤 평균적인 그런 몸에 대한 삶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이런 몸, 타자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몸에 대한 암과 삶의 체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학은 몸인 나에 대한 성찰과 공부에서 시작된다. 나에 대한 공부에서 시작한다.
나에 대한 공부에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기 배려라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배려라는 것은 여기서 진실 말하기를 포함해요. 그래서 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위거든요. 자기 배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의 주장인데요. 나만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인 나에 대한 성찰을, 그다음에 공부, 이것이 의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윌리엄 오슬러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설득시키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메디칼 코스가 아니라 라이프 코스다 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공부는 메디칼 코스가 아니다 라이프 코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애 경로다. 생애 경로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결론으로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